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소에는 듣기만 하다가 오늘만큼은 저도 사연을 보내봅니다. 20년도 더 된 일이니까 그 일이 있고 벌써 강산이 2번이나 변했네요. 워낙에 오래된 얘기고 그 여자가 미국으로 도망치듯 돌아간 후로 우리 형제들은 그 일에 대해서 함구한 탓에 새삼스레 다시 그 일을 꺼내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기도 하지만 우리 엄마 팔순을 준비하면서 과거의 그 끔찍한 일을 털어내고 싶어서 용기를 내봅니다. 아참 여러분 축하해 주시겠어요? 우리 엄마가 며칠 후면 팔순이십니다. 저희 형제들이 똘똘 뭉쳐서 엄마의 팔순잔치를 준비하는 요즘이 제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한 때 같네요. 사실 우리 형제는 5남매였어요. 희귀병으로 막내 동생이 하늘나라로 먼저 간 것만 빼면 형제들이 하나같이 건강하고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사는데 큰 문제는 없고 좋은 짝 만나 제때 시집장가들 가서 아들, 딸 순풍순풍 낳고 잘 살고 있으니까요. 사실 우리 막내 동생은 태어날 땐 형제 중에 제일 강골이었습니다. 우량아로 태어나 별탈 없이 20살까지 잘 살았으니까요. 헌데 20살 무렵 공장에서 야근을 하고 돌아온 후부터 동생이 몸에 이상 증세를 호소하더군요. 바로 병원에 갔고 루게릭이란 병을 진단받았습니다. 20년도 더 전일이에요. 당시엔 그게 무슨 병인지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형제들 역시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서 그런지 우왕좌왕했어요. 그때 누구보다 빠른 판단과 결단으로 동생의 힘든 병간호를 시작한 엄마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자식은 내가 살린다며 억척을 떨었고 그런 엄마의 지극정성 덕에 막내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그 분야 권위자인 의사 선생님을 주치의로 두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짬짬이 통닭집 배달 알바까지 엄마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치열하게 사셨고 피곤해도 동생 병수발만큼은 누구한테도 안 맡기고 당신이 직접 다 하셨네요. 기대 수명보다 한참을 더 살고 편안히 엄마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친모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엄마가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엄마는 계모가 맞고요. 친모가 내버리고 간 어린 저희를 거두고 별 볼 일 없는 일용직 근로자인 아버지까지 건사하면서 엄마는 그렇게 우리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셨어요. 그 당시 엄마 역시 첫 결혼에 실패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집에서 갖은 구박 끝에 쫓겨났고 우연히 만난 아버지와 살림을 합친 거죠. 지금 형제들이 난리도 아니네요. 엄마 팔순잔치 때 초대 가수로 누굴 부를까를 두고 행복한 고민 중입니다. 우리 막둥이도 지금쯤 하늘나라에서 엄마의 팔순잔치를 기쁘게 기다리고 있겠죠. 엄마는 자식들이 팔순잔치를 해드린다니까 굳고 반대하셨어요. 노인네가 워낙에 소박하고 검소한 양반이라 이 불경기에 잔치는 뭔 잔치냐고 펄쩍 뛰는 거 있죠. 게다가 일평생을 자기를 위해 써본 적 없는 탓에 당신을 위해 잔치를 한다니까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자식들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돈이 얼마가 들든 아까운 줄 모르는 양반이 자기를 위해서는 10원 한 장을 아까워하시니 말입니다. 저는 살면서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올해로 59입니다. 딸애는 재작년에 결혼해서 신랑 직장 따라서 강원도 원주에 내려가 살고 있고요. 트럭 운전을 하는 남편은 지금 옆에서 이번만큼은 장모님을 위해 크게 한판 벌여보자고 한껏 들떠 있네요. 오늘의 이 행복이 있기까지 우리 엄마의 헌신에 감사할수록 저는 친모라는 여자의 악행에 치를 떨게 됩니다. 세월이 얼마가 흘러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 여자의 파렴치한 행각을 지금부터 풀어보려고 하네요. 어린 시절 저희 5남매는 친모한테 버림받고 고아 아닌 고아로 지내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돈벌이가 변변치 않다는 이유로
침몰한 여자는 자식들 내팽개치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당시 막내 동생이 아직 젖도 못된 피덩이 때였으니까요. 맞이인 제 밑으로 고만고만한 동생들을 줄줄이 사탕으로 낳아놓고는 침몰한 여자는 어느 날 밤 동네 정육점 주인 남자랑 눈이 맞아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그전부터 정육점 남자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동네에 돌긴 했지만 그냥 떠도는 소리려니 했어요. 어린 제 귀에까지 들려왔으니 아주 없는 얘긴 아니었을 텐데 아버지도 저도 그저 엄마를 믿은 게 죄랄까요? 당시엔 그저 낱말하기 좋아하는 동네 여자들의 악의적인 뒷담화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정육점 주인 남자 역시 유부남이었기에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헌데 생각해보면 그 두 연놈이 똑같았으니까 가정을 버리고 튀었겠죠. 허나 더 나쁜 쪽을 꼽으라면 전 제 친모를 꼽겠습니다. 그 남자는 당시 자식이 없었으니까 그저 마누라 가슴에 대목만 받고 간 거지만 친모라는 여자는 아버지한테 평생 배신감을 안겨준 건 물론이고 우리 오남매한테 친모한테 버려졌다는 치유불능의 트라우마를 안겨준 거니까 따지고 보면 훨씬 더 나쁜 천하에 죽이려는 거죠. 그래도 낳아준 엄마를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냐고 저를 욕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헌데 그 여자가 우리 오남매한테 한 짓을 하시면 아마 그 욕을 그 여자한테 돌려주게 될 겁니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가출로 하루아침에 호래비 신세가 된 아버지는 고만고만한 오남매를 건사하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한마디로 사는 게 아니었죠. 게다가 막둥이는 아직 젖도 못된 터라 시도 때도 없이 엄마를 찾으면 빽빽 울어대는 통이니 말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온 동네를 돌며 젖동량을 하는 신봉사가 따로 없었어요. 그런 일상이 계속되자 더는 버티기 힘드셨는지 아버지는 작정하고 술을 진탕 퍼마시고는 한겨울에 길거리에서 의식을 잃었던 적이 있었네요. 그때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버지 옆으로 지나가던 사람이 바로 지금 저희 엄마입니다. 엄마 역시 순탄치 못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인생이 우울할 때였어요. 제 코가 석자고 지금 눈앞에서 누가 죽건 말건 신경 쓸 정신도 없었을 텐데 엄마는 차마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구조하셨고 그게 인연이 되어 두 분은 부부의 연을 맺었다네요. 엄마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남편의 전처 소생인 고만고만한 아이들 5을 책임지는 엄마가 되었고 한 번도 당신 배로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어서 모성이 뭔지도 잘 몰랐을 텐데도 최선을 다해 어린 자식들을 돌봤습니다. 그런 엄마를 두고 동네 사람들은 내기를 했다네요. 저 여자가 얼마나 살다 도망갈지. 지금이야 새엄마니 뭐니 하면서 남의 핏줄 물고 빨고 해도 결국은 다 내버리고 갈 거다. 다른 여자가 낳은 피도 살도 안 섞인 애들을 끝까지 책임질 사람이 어딨냐. 친모한테 버림받은 애들이 이제 계모한테도 버림받는 건 시간 문제다. 온갖 뒷말을 해대며 엄마를 지켜봤다네요. 엄마도 그 당시 자신을 둘러싼 동네 사람들의 그런 우려와 악의적인 호기심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를 물고 버텼고 악착같이 자식들을 챙기고 끝까지 책임지리라 다짐했다네요. 계모라는 이유로 무작정 엄마를 밀어내고 친엄마 데려오라고 울고불고 생떼를 쓰던 동생들은 엄마의 헌신과 사랑을 깨닫고 하나둘씩 마음의 문을 열었고 그렇게 저와 동생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제껏 엄마라는 호칭 앞에 붙어있던 새자를 떼고 새엄마가 아닌 진짜 엄마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헌데 산 넘어 산이라고 이제야 피부치 이상으로 서로에게 각별해질 즈음 아버지가 갑작스런 뇌출혈로 전신마비가 되고 말았어요. 이제 자식들도 클 만큼 컸고 제 앞가림은 하니까 엄마가 한시름 놓아도 될 즈음에 일이 터진 거죠. 엄마는 한평생 해오신 건물 청소를 하면서 아버지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온몸이 파김치가 되도록 청소 일을 하고 와서 누워 계신 아버지의 똥오줌을 받아냈고요. 그런 엄마를 더는 못 보겠더라고요.
자식들이 나서서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고 엄마의 짐을 조금은 덜어드렸습니다. 헌데 또 한 번 시련이 찾아오더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막내 동생이 루게릭병을 진단받고 투병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가족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심지어 엄마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실신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렇게 막내가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엄마는 청소일을 계속하셨고 지극정성으로 막둥이를 챙기며 한 집안의 가장이자 오남매의 엄마 노릇을 씩씩하게 해나가셨었죠. 끝을 알고 있는 병이지만 당장 하루아침에 목숨이 경각에 처하거나 주야로 진통제를 꽂고 살아야 하는 병이 아니기에 막내도 자기 병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 더 행복하고자 가족들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남매는 엄마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하는 공장으로 누가 찾아왔더군요. 주임님이 밖에 엄마가 찾아오셨다길래 저는 당연히 지금의 엄마가 오신 줄 알고 반갑게 뛰어나갔다가 그 여자를 본 순간 그대로 굳고 말았습니다. 허름한 공장 앞에는 외모부터가 튀는 잘 차려입은 사모님 한 분이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고생 없이 살았는지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얼굴에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몸매도 젊은 사람 기죽일 만큼 늘씬하더군요. 한눈에 누군지 알아봤죠. 오랜 시간 흘렀지만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그 여자가 누군지 저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20년 전 자식들을 버리고 야반도주한 친모. 그 여자는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저를 안쓰럽게 보더니 한 걸음 다가와 서더군요.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니? 네. 근데 저 여기서 일하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 사서 좀 알아봤어. 너무 보고 싶어서. 왜? 불쾌하니?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불편해? 갑작스럽긴 하죠. 얼마만인데. 친모는 제 손을 덥석 잡더니 눈물을 쏟으시더군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장녀인 너한테 너무 큰 짐을 안겨줬어. 그동안 동생들 돌보느라 힘들었지? 저는 슬그머니 친모의 손을 뿌리쳤어요. 지금 그깟 말 한마디로 이해되고 용서될 게 아니니까요. 자그마치 20년 세월인데 그 시간을 친모한테 버려졌다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우리 형제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많이 피곤하니? 아니 이런 걸 물을 때가 아니지. 그동안 잘 지냈어? 어떻게 살았어? 궁금하시긴 해요? 늘 궁금했지. 늘 걱정되고. 내가 좀 더 일찍 올 걸. 나도 사는 게 바빠서 이제야 널 찾는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하지만 한시도 너희 잊은 적 없어. 이건 진심이야. 남편 자식 버리고 가서 20년 만에 불쑥 찾아와서 그게 할 말이에요? 내가 눈썰미가 좋아서 알아봤지 다른 사람 같으면 못 알아봤을 거예요. 그래, 다 내 잘못이야. 네가 뭐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 왜 오셨어요? 우리 사이에 볼 일이 남았나요? 20년 전에 끝난 거 아니에요? 피가 끓리더라. 너무 보고 싶어서. 니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안 올 수가 없었어. 네가 날 어떻게 생각할지 알아. 원망이 얼마나 클지도. 그래도 보고 싶어서 왔어. 먼 발치에서라도 얼굴 한번 보고 가려고. 나도 20년을 하루도 편하게 못 살았다. 밤이면 밤마다 니들 얼굴이 떠올라서. 그 여자가 펑펑 울더군요. 공들여 한 화장이 눈물에 얼룩덜룩 다 흘러내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얼마나 뜨겁게 가슴을 치며 우는지 순간 울컥하더군요. 저도 눈물이 핑 돌아서 하마터면 같이 울 뻔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 앞에서 같이 운다는 게 도저히 자존심이 상해서 용납이 안 되더군요.
세상 누구하고라도 같이 울어줄 순 있어도 절대 이 여자 앞에서만큼은 울지 않으리라. 독하게 마음먹고 눈을 부릅뜨고 있었죠. 그런데 이 죽일 놈의 가슴은 왜 그렇게 두근대는지. 돌아가세요. 얼굴 봤으니까 됐죠?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시고요. 한 번만 기회를 줄 순 없겠니? 한 번만. 그런다고 과거에 내가 한 일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너희들한테 속죄하고 싶어. 이제 와서 속죄해서 뭐 하시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용서받고 마음 편하게 사시려고요? 내 마음 편해지자고 그러는 거 아니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래. 그동안 못한 엄마 노릇. 누가 엄만데요? 왜 그쪽이 우리 엄마죠? 우리 엄만 따로 계세요. 그쪽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엄마. 그래 알아. 너희 계모 너희한테 잘한다고 하더라. 그리고 날 뭐라고 부르든 상관 안 해. 엄마라고 불러달라고도 안 해. 아줌마든 그쪽이든 당신이든 마음대로 불러. 그냥 너희들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냥 받아주면 안 되겠니? 친모가 두둑한 돈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더군요. 저는 돈봉투를 도로 그 여자한테 내던졌어요. 야멸차고 독하게요. 그 여자는 땅바닥에 떨어진 돈봉투를 처연하게 줍더군요. 마음 같아선 갈갈이 찢어서 내던지고 싶었습니다. 그깟 돈 몇 푼으로 피부치한테 버림받은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친모와의 해후로 멘붕 상태였습니다. 사실 그전까지만 해도 혹시라도 친모가 찾아오면 어떤 얼굴로 그 여자를 맞아야 하나 머릿속에 많은 상상과 고민을 하곤 했는데 막상 그런 날이 오니까 당황하고 버벅대느라 마음속에 담아뒀던 말을 제대로 토해내지도 못한 거 있죠.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요. 언제고 그 여자 면상을 다시 보게 될 날이 오면 아주 혼이 쏙 빠져나가게 한바탕 퍼부어야지 했었는데 마음처럼 안 되더군요. 그럴 수가 없는 게 그 여자가 너무 죄인처럼 구니까요. 물론 죄인은 맞지만 고개도 못 들고 잔뜩 움츠린 채 제 앞에서 엉엉 울어서 그런지 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군요. 기껏해야 어린애처럼 투정 몇 마디 한 게 다니 말입니다. 조목조목 따지고 추궁하고 얼굴도 못 들게 면박도 주고 안 되면 뻔뻔한 낯짝에 침이라도 뱉어주려고 했는데 말이죠. 저는 그날 루게릭병으로 집에서 누워 지내는 막내 동생한테 그 여자가 집에 다녀간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분이라니? 너 설마 그 여자가 여길 어떻게 알고 찾아왔대? 하긴 우리 공장도 찾아낼 정도인데 뭘. 암튼 염치도 좋아. 여기가 어디라고 와? 자식들 버리고 갈 땐 언제고? 기분이 묘하더라. 저분이 날 낳아주신 분이구나 생각하니까. 낳기만 하면 장땡이냐? 낳는 건 개나 소나 다 해. 품고 젖물려 키워야지. 그게 진짜 엄마지. 그 여자 집 나갈 때 너 젖도 못 댔을 때야. 엄마 찾고 울고불고 까무라치는 피덩이를 두고 딴 놈이랑 눈 맞아서 도망친 게 그 여자라고. 그런 여자가 인제 와서 친모라고 자식들 찾는 게 말이 되니? 참, 그나저나 집에 엄마 안 계셨지? 괜히 오해하실라. 엄마는 청소일 나가고 집에 나 혼자였어. 다행이네. 근데 뭐래디 그 여자가? 많이 우시더라. 미안하다고 날 끌어안고 얼마나 우시는지. 나한테도 그러더니? 1시간을 우시는데 나중엔 이러다가 쓰러지실까봐 걱정되더라. 그래서 내가 그만 우시라고 했어.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고. 그러게 사람은 죄 짓고 살면 안 돼. 나 솔직히 누나, 그분 내심 많이 미워하고 원망했거든.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분을 악마처럼 생각했나 봐. 머리에 뿔 달린 악마. 근데 막상 보니까 너무 좋은 분이더라. 너무 아름다우시고. 나도 좀 의외긴 하더라. 고생 안 하고 산 것 같더라. 나이보다 젊고 세련돼서 놀랬어. 그래서 말인데 누나, 앞으로 그분 더 만나고 싶어.
만나긴 뭘 만나. 됐어. 한 번이면 좋게. 다신 상종하지 마. 찾아와도 문 열어주지 말고. 근데 뭐 딴 말은 없고? 내 병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눈치시더라고.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더라. 근데 특이하게 내 심장은 괜찮냐고, 평소 심장에 이상은 없냐고 물으시네. 그래서 루게릭병이라는 게 다른 근육은 다 마비돼도 심장은 마지막까지 이상 없는 장기라고 알려줬지. 그랬더니 안심하셨어. 심장이 이상 없어서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 어느 병원 다니는지 주치의가 누군지 알려달라길래 알려줬지. 당신이 꼭 좀 확인할 게 있다고 하셔서. 왜 네가 아픈 거 보니까 신경 쓰이나 보지? 그런가 봐. 아무래도 희귀질환이니까. 그리고 돈이 엄청 많은가 봐. 돈 필요하면 말하래. 부잣집 사모님처럼 보이긴 하더라. 너 혹시 그 여자한테 돈 봉투 받은 거 아니지? 싫다는데 던져두고 가셨어. 내가 몸이 이러니 도로 건네드릴 수도 없고 저기 방바닥에 두고 가셨어. 저는 그 여자가 동생들이 일하는 회사나 다니는 학교를 찾아가서 일일이 아이들을 만나고 다닌 사실을 확인하고는 벌컥 화를 냈습니다. 동생들을 한자리에 호출해 그 여자를 멀리하라고 단단히 이르고 특별히 막내 동생한테는 그 여자가 오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고, 만약 연락도 없이 또 불쑥 집에 찾아오면 바로 저한테 연락하라고 지령 아닌 지령을 내리고 동생들을 단속하기에 바빴습니다. 헌데 그 여자는 결국 엄마가 청소일하는 곳까지 찾아가 자기 존재를 알렸고 앞으로 자식들과 교류하면서 지내겠노라고 엄포를 하더랍니다. 엄마는 담담히 친모의 존재를 받아들였고 자식들이 원한다면 자기 눈치 볼 것 없이 만나라고 허락하셨대요. 엄만 도대체 어디까지 이해할 건지 천사도 그 정도면 울고 가겠네요. 우리 엄만 피가 땡겨서 자식 찾아온 걸 무슨 수로 막느냐며 좋은 의도로 허락하셨지만 그 여자는 그런 엄마의 착한 성품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접근해 일을 진행했습니다. 네가 동생들한테 내가 주는 돈 받지 말라고 했다며? 그러지 말지. 나 그 정도 줄 여유 있어. 니들한테 돈 주고 싶어서 온 거야. 그러니까 결국 돈 자랑하러 오셨네요? 내가 지금 니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돈뿐이니까. 마음을 준다고 해도 어차피 안 받을 거잖아. 무슨 의도로 주는지 그게 중요하죠. 다른 의도 없어. 난 그저 니들이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 미국에서 20년 만에 들어왔어. 그때 같이 도망친 정육점 남자랑은 바로 쪽내고 미용 기술 배워서 미국 건너갔거든. 거기서 만난 교포 남자랑 결혼했고 그 사람이 돈이 많아. 지금은 죽고 없지만. 안 물어봤어요. 안 궁금하고요. 나 돈 많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서 쓰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우리 돈 없어도 없는 대로 잘 살았어요. 동생들도 그렇고요. 알아. 알지만 그래도 돈은 늘 필요한 건데 굳이 주는 돈을 안 받는 건 어리석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해결하고 살아. 그럼 좋잖아. 주는 나도 보람 있고. 부탁이다. 네가 이렇게 싫다면 너한텐 강요 안 할게. 그치만 동생들한테는 그러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걔들 힘들게 돈벌이 하는 거, 학교 다니는 거 내가 모르면 몰라도 알고 어떻게 모른 척을 해. 듣고 보니 제가 좀 주제 넘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주는 돈 내키지 않으면 저야 안 받으면 그만이지만 동생들은 또 걔들 생각이 있는 건데 걔들 의지대로 결정하게 뒀어야 하는 건데 조폭 대장도 아니고 부하들한테 지령 내리는 두목처럼 말이죠. 큰 누나 큰 언니가 돼서 조금 부끄럽더군요. 그래서 저는 동생들한테 그 여자가 주는 돈이든 선물이든 받고 싶으면 받으라고 제 눈치 볼 것 없다고 했습니다. 친모란 여자는 그날부터 우리 형제들한테 돈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하더군요. 마치 20년 전에 자식 버리고 간 원죄를 그렇게라도 씻어버리고 싶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한우에 온갖 고급 과일에 새 옷에 새 신발에 넉넉한 용돈까지. 안 받겠다고 돌려보내고 거절하는데도 끝없이 이어지는 선물 공세에 처음엔 제 뜻에 동조해 완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그 자리에서 도로 돌려보내던 동생들이 차츰차츰 태도를 바꾸더군요. 저는 동생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그 당시 저는 결혼하고 남편과 신접살림을 친정집 근처에 차렸던 터라 하루에도 몇 번씩 친정집을 들락날락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주도로 친정집이 수리되는 걸 지켜봤습니다. 낡고 허름한 친정집이 근사한 새 집으로 리모델링 되는 과정을 말이죠. 오래된 구옥 단층집에 화장실마저 집 밖에 있는 재래식 변소였는데 거짓말처럼 바뀌더군요. 수십 명에 달하는 인부가 손발 맞춰 뚝딱뚝딱 어찌나 노련하게 일을 하던지 몇 달은 걸려야 될 공사가 한 달 만에 끝나버리더군요. 무슨 마술쇼를 지켜보는 것 같더라니까요. 그리고 리모델링 된 집에 어울리는 최신식 대형 냉장고와 고급 소파, 비싼 침대와 세탁기 등 새살림이 들어오고 동생들이 쓰는 방도 새로 도배를 하고 장판을 깔고 사실 그 여자는 허름한 친정집을 보고 큰 집으로 이사가라며 살 집을 장만해 주겠다고 저한테 제의했었습니다. 저야 당연히 거절했고요. 그 집은 우리한텐 추억이 있는 곳이라 이사갈 수 없다고 하자 결국 리모델링이라도 하자며 그 여자가 벌인 일이었죠. 아직 미혼인 동생들이 작은 집에서 불편하게 생활하는 게 평소 저 역시 속상했는데 침몰한 여자도 같은 심정이었나 봅니다. 마음 같아선 그마저도 거절하고 싶었지만 동생들이 낡은 구옥에서 불편하게 생활하는 게 안쓰러워 저는 그 여자가 하는 대로 그냥 두고 봤네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야 하는 아픈 막내를 위해서라도 집을 수리하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집 수리가 끝나자 동생들이 생각보다 더 좋아들 하더군요. 새 집처럼 고쳐진 그곳에서 편하게 생활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내심 그 여자 말을 듣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그 여자는 요양병원에 산송장처럼 누워있는 아버지를 위해서도 목돈을 내놓더군요. 그 여자가 돈을 물쓰듯 써대며 동생들을 챙기는 덕에 저는 모처럼 동생들 걱정을 내려놓고 남편한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친정집 근처에 신혼집을 얻고 하루에도 수차례 친정을 드나들며 동생들 챙기는 저를 이해하고 참아주었던 남편. 남편은 친정 식구들에 밀려 자신이 늘 이순이라는 걸 한 번도 서운해하거나 불만을 내비친 적이 없는 호인이었습니다. 남편은 트럭기사로 주로 큰 기업체에서 일당을 받고 지방에 있는 원자재를 서울까지 실어 나르는 일을 했어요. 일의 특성상 수십 톤짜리 트럭을 몰고 주로 야간에 지방에서 서울까지 싣고 오는 일은 힘들고 고단했습니다. 허나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남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문제의 그날 역시 남편은 지방에서 자재를 싣고 서울로 올라오던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야간 운전 중엔 전혀 연락이 안 돼 저는 의뢰 남편의 전화를 기다리지도 또 제가 먼저 하지도 않았네요. 괜히 운전에 방해될까 싶어서요. 헌데 아침에 공장에 출근하자마자 남편의 사고 소식이 전해지는 게 아니겠어요. 한창 생산 라인이 가동 중이라 주임님이 저를 호출하는 줄도 몰랐었죠.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저를 부르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 의아했는데 경찰서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남편 일이라고 하대요. 경찰서라니. 경찰서에서 날 찾을 일이 뭐가 있지? 그 사람이 지금 경찰서에 있다는 건가? 이 시간에 운전 안 하고 경찰서에는 왜? 오만 가지 생각으로 무슨 정신으로 통화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통화는 짧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고속도로를 달리던 남편의 트럭에서 자재가 떨어져 때마침 그 옆을 달리던 차량에 부딪혀 차량 파손은 물론 운전자도 중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남편의 운전 부주의로 판단, 자재값 배상은 물론 피해 차량 수리비 및 운전자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 등 물어야 할 배상금만 어마어마한 상황이라네요. 그 길로 경찰서로 달려갔고
남편은 넋이 나간 듯 멍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안 다친 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헌데 안도도 잠깐 앞이 막막하더군요. 물어줘야 할 돈이 수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 큰 돈을 어떻게 장만하죠? 남편은 모든 걸 포기한 듯 절망스러운 얼굴이더군요. 얼마나 물어줘야 되나? 얼마가 됐든 일단 마련해봐야지. 됐어. 우리한테 그럴 돈이 어딨냐? 내가 빵에 들어가서 몸으로 때우고 말지. 미쳤어? 그럼 당신 호적에 빨간 줄 긋는 거야. 전과자 되는 거라고. 그럼 어쩌라고? 우리한테 그 큰 돈이 어딨어. 하루 벌어먹고 사는 처지에. 그러게 조심 좀 하지. 왜 사고를 내서. 누군 사고 내고 싶어서 냈냐? 이제 어쩔 거야? 내가 알아서 해. 안 되면 그냥 확 혀라도 깨물고 죽어버리지 뭐. 죽어버린다는 남편 말에 울음이 터지더군요. 엉엉엉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왜 우리 부부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고생고생해서 이제 좀 큰 걱정 없이 사나보다 했는데 하늘이 무심하더군요. 유치장 안에 들어가 있는 남편을 보자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여차하다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그이. 저는 엄마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는 당신이 힘이 되어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저보다 더 서럽게 우시더군요. 청소 일을 하느라 피곤한 몸으로도 한 걸음에 경찰서까지 달려와 준 것만도 고마운데 엄마는 청소 일을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내놓더군요. 제가 그 돈을 어떻게 받겠어요? 어떻게 번 돈인지 뻔히 아는데요. 게다가 그 금액으로는 택도 없는걸요. 그렇게 가족들이 다른 수가 없어서 눈물만 보태고 있을 때 침몰한 여자가 나서더군요. 네 동생들한테 얘기 들었어. 내가 좀 도와줘도 되겠니? 한두 푼 아니에요. 알아. 지난번에 내가 말하지 않았나? 나 돈 많아.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쩜 평생 못 갚을지도 몰라요. 저나 남편이나 먹고 사는데 치여서. 안 갚아도 돼. 돌려받으려고 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얼마 후 그 여자는 거짓말처럼 돈으로 남편의 일을 한 방에 해결했습니다. 남편은 피해자는 물론 회사와도 원만히 합의하고 경찰서에서 풀려났네요. 저는 친모를 만나 감사를 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긴 뭘. 그런데 미국에선 아주 오신 거예요? 한국에서 사시게요? 아니, 난 여기서 못 살아. 이제 미국 사람 다 돼서 미국 스타일 아니면 불편해. 그럼 왜 안 돌아가세요? 여기서 할 일이 있어서 그것만 하고는 들어갈 거야.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돼요? 있어 그런 거. 나중에 말해줄게. 아무튼 다행이다. 일 잘 해결돼서. 이번에 해주신 거 안 잊을게요. 은혜 꼭 갚을게요.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은혜 갚고 싶니? 갚을 일이 있긴 한데. 네 말이라면 동생들이 잘 됐지? 그런 것 같던데.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말인데 막내 있잖니? 걔 사후 계획은 있는 거니? 사후 계획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 병이 고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끝은 뻔하잖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래서요? 혹시 장기 기증 같은 거 생각해 봤니? 장기 기증이라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펄쩍 될 것 없어. 요즘 다들 그런 거 미리 해둬. 멀쩡한 나도 해뒀어. 언제 잘못될지 모르는 앤데 미리미리 해두라는 거지. 멀쩡한 장기 썩히기 아깝잖니. 아니요. 우리 막내 건강하게 오래 살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당장 괜찮다는데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왜 해요? 난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너 설마 오해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그러지 말자.
그럼 나 서운할 것 같아. 내가 니들을 생각 안 했으면 찾아왔겠니? 피 같은 돈 써가면서 니들 챙겼겠냐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해. 알았지? 막내 동생의 사후 계획이란 말에 어리둥절했지만 그땐 그 말에 저희를 따져볼 만큼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물론 우리 형제들이 막내의 끝이 어떨지 알고 있었고 여명 또한 얼마 안 남은 걸 알지만 그걸 입 밖으로 꺼내놓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온이 장기 기증이니 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는 그 여자를 의심했어야 했어요. 그 여자의 사악한 계획을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친모라는 여자가 노리는 게 뭔지, 그 여자가 어떤 계획으로 우리한테 접근하고 위선을 떨었는지요. 옛날의 구미호 얘기 다들 아실 겁니다. 인간의 간을 파먹는다는 요물. 그 요물조차도 제 새끼 간을 파먹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네요. 헌데 짐승보다 못한 인간도 있더군요. 그것도 어미의 탈을 쓴. 저는 친모라는 여자한테 마음에 빚을 진 탓인지 그전처럼 그 여자를 향한 미움이나 원망이 많이 누그러진 상태였습니다. 동생들이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그러더군요. 언제까지 미워하고 원망할 거냐고. 그 여자도 자기 딴엔 한다고 하는데 그만 용서하자고. 물이 흐르듯 마음이 가는 대로 하자는 동생들 말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네요. 그 여자는 우리 오남매가 엄마를 끔찍히 여기는 걸 알고 심지어 엄마한테도 잘하더군요. 청소일로 자신을 돌볼 잠이 없었던 엄마를 모시고 나가 근사한 저녁을 대접하고 입성이 후줄근한 엄마를 위해 새 옷을 사입히고 새 구두를 사신기고 엄마가 극구 사양하는데도 기어이 엄마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확 바꿔놓더군요. 평소 청소일하느라 자신을 돌볼 줄 몰랐던 엄마. 자기 자신한테는 10원 한 장 쓸 줄 몰랐던 엄마는 말 그대로 환골탈태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그렇게 꾸며놓으니까 어느 귀부인 못지않게 귀품이 있더군요. 자식들이 해야 할 일을 그 여자가 하고 있었습니다. 한평생 몸고생 마음고생하며 피도 살도 안 섞인 남편의 전처 소생들을 친자식처럼 키워낸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예뻤어요. 그렇게 그 여자가 슬금슬금 가족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자신에 대한 반감을 하나둘씩 없애가며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을 그때 하루는 갑작스럽게 병증이 완화된 막내 동생이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 컨디션이 저조할 때나 면역력이 떨어질 때 있는 일이었어요. 헌데 그날은 좀 심각했습니다. 동생 상태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이미 발병 후 수년을 투병 생활 중인 동생. 주치의 선생님은 동생이 같은 병증 환자들의 평균 수명보다 훨씬 오래 버텼다고 그게 따지고 보면 모두 헌신적인 엄마의 간병 덕이라고 했습니다. 동생도 희망 없는 투병 생활을 하느라 지칠 대로 지쳤는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한 것 같았네요. 청소일을 하던 엄마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 대성통곡을 하시고 어쩌면 이게 동생과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우리 오남매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여자도 어떻게 알았는지 병원에 찾아왔더군요. 개인 변호사라는 미국의 한국인 변호사와 주치의라는 미국 의사, 자신의 개인 수행비서라는 젊은 한국인과 현지 코디네이션이라는 미국인 여자 등과 동행해서 말이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와 함께 동생을 보러 왔는지 알 길이 없었지만 모두가 불안하게 동생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그 여자가 저에게 속내를 털어놓더군요. 생각했던 것보다 상태가 훨씬 나쁘다. 가망 없겠어.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하세요? 보아하니까 오래 못 버텨. 이러다 죽도 밥도 안 되겠어.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네 동생 죽으면 그 심장 나 줘. 뭘 달라고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었거든요. 심장이요? 지금 심장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 심장. 어차피 죽고 나면 끝인데 필요한 사람한테 장기 이식하고 가면 좋잖니. 그러니까 네가 네 동생한테 말 좀 잘해주렴. 아니요. 우리 막내 이런 고비 수도 없이 넘겼어요. 그때마다 잘 버텼고 이번에도 이겨낼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 모르겠니? 어차피 끝난 일이야. 한시라도 빨리 장기 기증 절차 밟는 게 서로한테 좋아. 서로 누구요? 누가 서론데요? 혹시 누구 심장 필요한 사람 있어요? 그때 침모라는 여자가 갑자기 울더군요. 이 얘긴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사실은 미국에 아픈 아이가 있어. 죽은 남편의 전처 아들인데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걔가 살아도 산 게 아니야. 산송장으로 겨우겨우 목숨줄 유지하고 있어. 물론 나하고 피도 살도 안 섞였지만 나 정말 걔 내 목숨처럼 키웠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넌 알잖아. 지금 너희 엄마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도 그랬어. 그 아이한테. 엉엉 울더니 그 여자는 제 손을 잡고 애원을 하더군요. 넌 내가 이 말을 쉽게 꺼내는 것 같지? 아니야. 나도 너무 힘들었어. 한국에 들어와서 막내 아픈 거 알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넌 모를 거다. 저 아이가 저렇게 된 게 꼭 내 탓만 같고 돈으로 고칠 수 있다면 내 전 재산을 줘서라도 우리 막내 고쳤을 거야. 근데 그거 안 되잖니. 그래서 가슴 찢어져 나도. 하지만 미국엔 또 다른 내 자식이 병들어 누워있어. 심장 이식만 하면 살릴 수 있는 내 자식이. 너라면 나같이 안 하겠니? 침몰한 여자는 그간의 마음고생을 털어놓으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것도 그렇다고 완벽히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그 여자가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자식을 잃어야 하지만 그 아이의 심장으로 아픈 의붓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나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비록 의붓자식이라도 친자식 이상으로 키웠다면 살리고 싶지 않을까. 그게 당연한 거겠죠. 남들 눈에 이기적인 처사고 욕먹을 일이라도 저 여자 입장에선 그렇게 하는 게 그녀의 모정이겠지. 한번 버린 걸로 모자라 친자식 심장까지 노리냐고 욕을 먹더라도 엄마라면 그 긴 세월을 친자식처럼 키운 우붓자식을 살리고 싶은 게 당연한 일일 거다. 자기 배로 낳은 자식들 버리고 야반도주 했을 땐 피도 눈물도 없는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었네. 의붓자식을 저렇게 끔찍히 생각하는 걸 보면 저는 생각이 많아졌어요. 헌데 막내 동생이 이 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누나, 나 그분한테 심장 주고 싶어. 저는 안 될 일이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뭔 소리야. 어서 빨리 회복될 생각을 해야지. 심장을 주긴 누굴 줘? 누가 너한테 그런 소리 했어? 그 여자야? 그 여자라고 하지 마. 엄마잖아. 물론 우리 엄마 따로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도 엄마잖아. 그분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왔겠어. 이제 그만 그분 용서해드리자, 누나. 착하디 착한 막둥이는 그 여자를 이미 용서했더군요. 심지어 저한테도 용서하라고 하네요. 막내는 여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직감했나 봅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슬픔 속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중에 다들 침통한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기뻐하더군요. 막내가 장기 기증을 허락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그 여자요. 그 여자는 심장을 허락한 막내와 이를 용인한 저를 은인이라며 추켜 세우고는 끌어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차하단 잔치판이라도 벌일 것 같더군요. 세상에나 고맙다 고마워. 너무 고마워. 우리 제임스 한국으로 데려와서 빨리 수술받게 해야겠다.
좋아 날뛰는 그 여자와 달리 울 엄마는 뒤늦게 막내의 장기기증 소식을 듣고 까무러쳤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의붓아들한테 막내의 심장이 이식될 거라는 말에 결국 그 여자를 찾아가 대판하셨네요. 일평생 자식들한테고 남들한테고 언성 한번 높인 적 없는 착한 엄마가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건 애지중지 당신 목숨처럼 키운 아들이 곧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과 그 아이의 체온이 식기도 전에 차가운 수술대에 눕혀 배를 갈라 펄떡이는 심장을 꺼내주고 자식은 빈 껍데기 채로 화장되는 걸 용납할 수 없으셨던 것 같네요. 일평생 계모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툭하면 진심을 오해받고 살았으면서도 사춘기 시절에 의붓자식들이 돌아가면서 반항하고 속썩일 때도 단 한 번도 계모인 자신의 처지를 후회하거나 자식들을 원망하고 미워한 적 없었던 울엄마. 돌이켜보면 우리 오남매는 엄마를 엄청 괴롭혔네요. 계모 주제에 당장 돌아가라고 집에서 엄마를 내쫓은 적도 있었으니까. 우리 집에서 당신이 살면 친엄마가 돌아오고 싶어도 못 오니 당장 나가라는 억지를 쓰고 꼬박꼬박 들으라는 듯 새엄마 소리를 해대면서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는 청개구리 짓을 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엄마 밥에 소금을 한 숟갈 섞어 놓기도 하고 엄마 신발에 똥물을 부어 놓기도 하고 엄마 옷을 가위로 조각조각 찢어 놓기도 하고 그런 철부지 의붓자식들을 사랑으로 포용하셨던 엄마. 엄마는 이대로 막내를 보낼 수 없으셨나 봅니다. 그날부터 청소일을 접고 동생 옆에서 24시간을 지키며 동생의 병에 좋다는 모든 것을 하셨어요. 게다가 틈틈이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울고불고 막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눈물의 기도까지.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는지 엄마는 기도하다가 혼절해 쓰러지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통했는지 그 정성이 하늘을 움직였는지 동생은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고 다시 의식을 찾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여자가 쫓아왔더군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막내가 깨났다니. 그러게요. 의식 회복했어요. 다행이죠 뭐. 기적적으로 회복돼서 지금은 호흡기 떼고 얘기도 해요. 물론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지만 의사 선생님 말로는 괜찮을 거래요. 한 곱이 넘겼다고. 그래서 당분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너 지금 누구 놀리니? 어른을 갖고 놀아? 얘가 한 번 뱉은 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지. 왜 한 입 갖고 두 말해? 너 양아치니? 어디서 쓰레기 짓이야? 당장 내놔. 주기로 했으면 줘야지. 심장 당장 내놔. 정신이 얼얼하더군요. 이건 또 무슨 소리죠? 죽음의 문턱에서 사투를 벌이다가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불쌍한 막내한테 이 무슨 망발이죠? 살아줘서 고맙다. 고비를 넘겨서 다행이다.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비록 버리고 간 자식이라도 그렇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막내가 죽을 고비를 용케 넘기고 또 그렇게 얼마간 삶의 시간을 벌었으면 눈물까진 바라지도 않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죠. 아무리 의붓자식 목숨이 귀해도 그렇지. 그날 이후부터 그 여자는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죠. 당장 내놔. 심장 내놔. 어차피 못 살아 쟤. 딱 보면 몰라? 일시적인 호전이야. 저런다고 병이 고쳐지니? 못해. 누구 맘대로 퇴원을 해? 절대 못해. 못 가. 니들 못 가. 내가 네 서방하고 거지 같은 니들한테 그동안 꼬라 박은 게 얼만데. 그 여자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허나 단순히 감정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치부하기엔 복잡 미묘한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다른 날은 말짱한 정신으로 찾아와서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통사정을 하곤 했죠. 네 눈엔 내가 지금 미친년처럼 보일 거야. 나도 알아. 그렇지만 이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식이 다시 죽게 생겼는데 내가 제정신이겠니? 걔 지금
미국에서 기계에 의지해서 하루하루 겨우 목숨 유지하고 있어. 심장 구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수술 받으려고 절차 밟고 있는데 나 어쩌면 좋니? 우리 애는 어쩌면 좋아? 이 자식이 살아나면 저 자식이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 하고 반대로 저 자식을 살리자면 이 자식이 빨리 죽길 바라야 하는 어찌 보면 침몰한 여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어미가 아니고 뭘까 싶더군요. 저는 그 여자가 당장 심장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고 미친년처럼 날뛰었던 게 한편으론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상황이 그 여자의 업보지만요. 막내 동생은 그 후 퇴원해 집에서 엄마의 보살핌 속에서 회복되어 갔지만 한편으로 자신이 회복됨으로 친모의 의붓아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자 미안해 하더군요. 워낙에 성품이 착한 애라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동생한테 그럴 필요 없다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나무랐죠. 한동안 그 여자는 우리 집에 찾아오지도 않고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막내 동생은 그 여자가 걱정된다며 저더러 그 여자가 투숙 중인 호텔로 한번 찾아가 보라고 등을 떠밀더군요. 내키지 않았지만 동생의 간곡한 청에 전 할 수 없이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몇 호실에 투숙 중인지 몰라 프런트에서 여자의 호실을 물으려는데 때마침 엘리베이터에서 그 여자가 개인 수행비서와 변호사와 함께 내려서더군요. 일각에 있는 저를 못 본 채 여자는 성큼성큼 로비 카페로 가더니 그곳에서 함께 온 두 사람한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뭔가 뜻대로 일이 안 풀리는 듯 분을 못 참는 모습이더군요. 그 여자는 금연 장소인 호텔에서 직원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히스테릭하게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걔 얼마 못 가. 금방 죽을 거야. 죽기 전에 잠깐 회복하는 거야. 그런 경우 있잖아 왜. 그럼 심장 이식 바로 하면 돼. 안 되면 내가 배를 갈라서라도 심장 꺼내올 거야.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체되면 설사 심장을 구한다고 해도 수술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일은 나한테 맡기고 미국이나 신경 쓰라 그래. 안 그래도 미국에서 오늘 새벽 연락이 왔는데 아드님 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 못한다고. 무조건 살려두라고 해.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내가 그 의사놈들한테 한 달에 얼마를 주는데 그걸 못해? 걔 죽으면 다 끝이야. 그 빌어먹을 놓친 내가 저 죽으면서 유언장을 그따위로 쓸 줄 누가 알았어? 자그마치 1,000억이야. 그 재산을 내가 왜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데? 미쳤어? 그 지랄 같은 노인네 다시 생각해도 치가 떨리네. 고인이 되신 사장님의 유지가 당신 아드님을 회복시키는 조건으로 유산 상속을 약속하셔서 어쩔 수 없습니다. 어디서 그런 하자 있는 지새끼를 나한테 떠넘겨선 그놈의 심장 구하려고 내가 안 해본 게 있어? 이제야 겨우 맞는 거 찾아서 수술만 하면 끝인데 뭐가 일이 이렇게 꼬여? 미국 아드님 못 살리면 유산도 결국엔 재단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서두르셔야 합니다. 누가 몰라? 다 죽어가던 애가 갑자기 살아날 줄 누가 알았어? 퇴원해서 집에 가 있으니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마음 같아선 킬러라도 보내고 싶은 심정이야. 내가 지금 머리가 얼마나 아픈 줄 알아? 미국이나 한국이나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내 발목 잡고 있어서 지긋지긋해. 죽을 놈은 빨리 죽고 살릴 놈은 살려서 내 돈 찾아야 되는데. 일각에서 그 여자의 얘기를 모두 엿들은 저는 사지가 떨려오더군요. 그러니까 침몰하는 저 여자는 우리 막내 심장으로 아픈 의붓자식을 살리려는 게 실은 애틋한 모성애도 아니요 끈끈한 기른정도 아니라는 거죠. 죽은 남편의 천문학적인 유산을 받기 위해서는 유언장 상속 조건대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아픈 전처 자식을 살려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 동생의 심장이 필요한 거고 저는 그 여자 앞에 섰습니다. 갑작스런 저의 출연에 그 여잔 화들짝 놀라더군요.
저는 다짜고짜 있는 힘껏 그 여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내 동생 목숨값으로 유산 챙기려고 했구나. 이런 것도 모르고 우리 막둥이는 당신을 이해한다더라. 그리고 용서한대요. 우린 비록 버렸지만 의붓 자식만큼은 애지중지 키우고 무슨 수를 써도 죽을 목숨 살리려고 하는 게 좋아 보인대. 당신이 이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그러자 그 여자가 제 뺨을 후려 갈기더군요. 니까짓 게 뭘 알아? 뭘 알아서 떠들어? 야, 막말로 거지 같은 니들 목숨값 다 때려 얹혀도 그거 얼마나 되겠니? 내가 받을 돈은 자그마치 1,000억이야. 그게 얼마나 되는지 감도 안 오지? 까딱하다 몽땅 날리게 생겼는데 이게 어디 와서 행패야? 이럴 시간에 네 동생한테 가서 죽을 거면 하루빨리 죽으라고 해. 그렇게 뻗댄다고 죽을 병이 낫니? 기가 차더군요. 사람이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아무리 수천억에 환장해도 그렇지,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이 하루속히 죽길 바란다니. 내가 들은 거 다 까발릴 거야. 당신이란 사람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얼마나 사악한지 세상에 다 알릴 거야. 내 동생 절대 쉽게 안 죽어. 설사 죽어도 당신한테 장기기증 같은 거 안 해. 우리 엄마랑 내가, 우리 형제들이 무슨 수를 써도 막내 살려낼 거니까. 그 후 저는 그 여자의 계획을 형제들한테 알렸습니다. 인면수심의 악행과 인간이기를 포기한 참혹한 계획을 모두 까발린 거죠. 그 후 그 여자는 도망치듯 미국으로 도망쳤다고 하네요. 들리는 소리로는 그 여자의 의붓아들은 그 후 얼마 못 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 여자는 어떻게 됐는지 알 길이 없지만 우린 지금도 그 여자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막내 동생은 우리 엄마의 지극한 간병과 형제들의 보살핌 속에 몇 년을 더 살고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영면에 들었네요. 그리고 올해는 우리 엄마가 팔순을 맞는 해이고요. 소박한 할미꽃을 닮은 우리 엄마를 위해 우리 오남매는 지금 한판 질펀하게 잔치상을 준비 중이랍니다. 왜 오남매냐고요? 막둥이도 하늘나라에서 엄마의 팔순 잔치를 기다릴 테니까요. 어쩌면 그 아이가 가장 신나게 기다리고 있겠네요. 엄마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으니까요. 지금은 저도 딸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어 모성을 알게 됐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 엄마의 모성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건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계모 소리를 들으면서도 친자식 이상으로 우리를 키워주신 엄마. 우리 엄마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길 여러분 함께 빌어주시지 않겠어요? 즐거운 잔칫날을 앞두고 그 여자와의 악연을 풀어내는 건 부디 2번 다시 그런 여자와 엮이지 않고 우리 엄마가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마음 때문이죠. 우리 엄마의 장한 모정, 진한 모성애가 오늘따라 저를 울컥하게 만드네요. 엄마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전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우리 엄마의 해피 팔순을 위해, 김전순 여사의 행복한 여생을 위해 그 염원을 담아 지금부터 풍악을 울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